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대 갈 때 찾는 친구 메디친의 멘토들이고요. 오늘 우리 후배님들 편 닿는 곳마다 정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이제 00년생이고 현역 재수 상수 생활을 거쳐서 작년에 2021학년도 수능을 보고 지금 정시로 연세대외과에 최초 합을 해서 현재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장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21학번 재학 중인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재수를 해서 의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래됐는데요. 16학번 연세대의예과 이제 재수해서 들어가게 된 본과 4학년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오늘 현역 성적과 이제 재수, 삼수 성적을 이제 저희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먼저 수능 성적만 말씀드리면 현역 때는 한국사 빼고 이제 국어 3, 수학 2, 영어 2, 화학 1 2등급, 생명어 2등급이 나왔는데 재수가 끝나고 이제 국어 3, 수학 1, 영어 1, 화학 1, 3, 생명학 1이 나왔고 그다음에 삼수 끝나고는 이제 국어 97점이고 나머지는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역 때 수능 점수가 2, 3, 1, 2, 3 이렇게 등급이 나왔고요. 재수를 해서 1, 2, 1, 2, 1로 최저를 맞춰서 수시로 의대에 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때는 수시를 집중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은 공개는 안 하는 걸로 알겠는데요. 현역 때 성적은 굉장히 낮았던 것 같고요. 6평 때 이제 2등급, 1등급, 3등급, 이제 과탐 둘 다 3등급으로 성적이 굉장히 낮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능 때는 이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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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원 1, 화학 2는 이제 3등급으로 마무리가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름 6평 성적과 이제 최종 성적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나요?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6평 성적과 최종 성적. 네, 6평이나 이제 현역 성적과 재수 성적에서 차이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입시를 이제 처음엔 실패를 했다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겉으로 보기엔 이제 국어가 이제 3등급에서 그 100분이 100까지 올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상에서 제가 공부하는 태도 측면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재수할 때 6월 평가원 성적이 한 지방대 치대나 아니면 한의대 정도 성적이 나왔었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덤벙대는 성격이라 좀 그때 좀 자만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이후에 공부를 잘 안 해서 이제 9월 망하고 수능도 이제 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그때 좀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되는구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수 때는 되게 6월, 9월도 5, 1등급이 나왔지만 근데 거기서도 제가 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최종 목표가 수능이니까 그것만 보고 달리자라는 마음가짐을 했던 게 좀 성공의 큰 요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역 때랑 재수 때 제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문제량에 집착하는 것을 버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때는 되게 실무, 공통의모사 많이 풀고 종류별로 다 풀어보는 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종류별로 해놓고 인증샷 찍고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문제량은 적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저도 사실 양보다는 질을 좀 더 중요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6평 전까지는 성적이 많이 모자르다 생각하고 이제 속된 말로 양치기라고 하죠. 양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으면서 성적이 좀 올랐던 것 같고
그게 제 변화의 핵심이라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선배님만의 기출 활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저는 기출 활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먼 사람이니까 조금 나중에 대답을 하는 걸로 하고 네,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이제 기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뭐 어느 시기까지 봐야 돼요, 아니면 뭐 몇 번 봐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시기에 봐야 된다라는 대답은 정말 수험생활 내내 그냥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기출문제집이고 N해독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멘토 생활을 하면서도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근데 그 N자에 좀 집착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1년 수험생활 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풀 테고 수업을 들을 테고 하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반복이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뭐 기출문제를 사고서 이거를 몇 번 봤네 이걸 카운트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틀리게 풀었다면 뭐 내가 왜 틀린 사고를 했는지 그런 하나하나 세세하게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게 기출문제의 좀 올바른 활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세영 멘토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5번을 이걸 기출을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쭉 정말 수능 전날까지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번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한 문제를 좀 더 쉬운 풀이가 없을지 다양한 풀이를 할 수 없을지 고민을 하면서 저는 바인더 노트를 만들어서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못 받고 바인더 노트도 그때 봤었는데 저보다 더 다양한 풀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되게 보이는 노트여서 공감이 많이 되었고 혹시 그 노트 좀 스스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노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간단히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집에서 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실수로 받았다는 점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노트를 아마 이 간담회 끝나면 원장님 통해서 PDF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노트는 일단 저는 수학을 위주로 만들었는데 일단 문제를 일단 하나를 적어놓고 이제 그 문제에서 일단 제가 처음 푼 풀을 가장 먼저 적어요. 그러면 최대한 깔끔하게 적은 다음에 혹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푼 풀이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조건을 해석할 수는 없을까? 라는 부분들을 거기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날 때 주말에 좀 시간이 될 때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좀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아마 기출문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0학년도 수능 나형 21번 문제가 제가 5가지 방법으로 풀었었거든요. 그거를 물론 다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니고 정말 수업을 든 풀이에다가 제가 좀 더 생각해서 확장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최대한 많은 풀이를 적으려고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혹시 영어는 어떻게 기출 활용을 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영어는 저는 생각보다 영어가 되게 기출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가원 시험 일주일 전에는 기출 영어를 봤는데 그 영어를 본 이유가 빈칸 문제나 순서 삽입 이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영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제 답을 이끌어야 되는 논리적인 글의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평가원의 글의 구조를 익힌다는 느낌으로 영어는 기출을 그렇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이자면 영어는 딱히 기출 가지고 노트 정리를 따로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출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사실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이랑 국어에 치여서 영어 공부를 자꾸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영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어나 영어나 이제 결국에 평가원의 이제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노트 정리를 하든 스스로 정리를 하든 그런 게 중요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영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EBS 활용이 많기도 하고 국어도 EBS 활용이나 기출 활용이나 이런 게 많은데 EBS 활용 같은 거는 저 때는 저 때라고 하면 좀 멀긴 한데 영어는 저희는 이제 직접 연계가 많고 국어 같은 경우도 직접 연계가 많아서 저는 EBS를 많이 보긴 했지만 요즘에 어떤지 좀 궁금해서 주임 멘토님이랑 수연 멘토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근데 아마 이번 수능부터 다 간접 연계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연계를 대비를 해서 그냥 물론 저는 내신 하듯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글을 읽고 이해가 된다 싶으면 그냥 그 지문 따로 정리하지 않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어렵다 싶은 지문들만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둔 다음에 시험 전에 그것들을 모아서 잠깐 읽는 정도만 봐도 이제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기억이 나니까 그 정도로 활용했던 것 같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기가 많이 되잖아요.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할애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EBS보다는 기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하다가 국어가 조금 기출이 조금 질릴 때 그냥 대신 기출 대신에 오늘은 EBS 봐야지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비율을 기출과 EBS 비율이 한 3대1 정도로 비율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간접 연계로 바뀌어서 아마 그래도 보기는 해야겠지만 한 그 정도 비율을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수능을 봐서 직접 연계가 됐을 때 EBS 공부를 했지만 딱히 공부를 할 때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 지문을 달달 외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작년에도 그냥 문학이나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 교재가 좋은 교재니까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EBS 교재를 이용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저는 EBS 활용을 문학과 영어만 딱 했는데 메디친 글 중에 송티라는 분이 학습의 비상구를 만들자 하는 내용으로 글 쓰신 걸 제가 읽고 나도 학습의 비상구가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작년에 저도 공부를 하다가 좀 너무 집중이 안 될 때 집중이 안 된다고 놀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EBS 문학 연계 작품들 읽고 답지 보면 해제에 이 소설은 어느 시대 때 어떤 작가가 이러이러해서 만들었다 이런 것 내용을 집중 안 될 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상구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공부와 직접적이지 않을 때는 문학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제 EBS를 활용하는 거는 직접 연계든 간접 연계든 이 지문과 이런 내용과 좀 친숙해졌을 때 수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꼭 맞춰야지 이런 거보다는 이 내용은 내가 한번 봤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알지 라는 안심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이때까지는 사실 수능 직전까지 이제 기출, EBS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유평 대비잖아요 지금. 그럼 유평 전까지는 기출과 EBS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이 얘기는 아마 추후에 다른 질문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유평 전에 뭘 끝내야겠다 이런 강박증은 저는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을 잘 가는데 수능을 망했던 케이스가 저라서 이제 모의고사는 의미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도 텀을 굳이 계획을 세울 때 유평 기준으로 잡자면 이제 6월 전에 수능 특강 이제 6월 끝나고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월 전에 수능 특강 문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보자라는 생각을 그냥 그 정도 염두만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6평 직전에는 EBS보다는 기초를 위주로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6평을 위해서 공부 방식을 바꾸고 이랬던 건 없고요. 정말 6평 일주일 전이라고 특별히 내가 뭘 풀고 이런 공부를 하진 않았고, 대신에 6평 보기 전에 그냥 시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주말에 하루 잡아서 이렇게 풀로 모의고사 시간 맞춰서 풀어보고 이 정도 연습한 다음에 6평 딱 전날에 저는 시험 전날 시뮬레이션 하는 노트를 적었거든요. 제가 시험 긴장이 되게 심해서 저는 되게 구체적으로 국어 화작을 다 풀었을 때 15분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하고 15분이 안 됐으면 바로 독서 지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스스로 작전을 되게 세워봤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봤던 모의고사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 상황을 다시 만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정리를 스스로 해놓으니까 조금 덜 떨렸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주위 멘토님께서 그 국어 비문학에 대해서 좀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파해하면 되는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국어를 제가 비문학이 가장 약했었고 가장 극복 못했었는데 이번 수능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저는 EBS 때보다는 이제 기출을 어떻게 공부했느냐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어 독서 평가원 독서 기출을 보면은 되게 구조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게 꼭 제재가 일치해서가 아니라 글의 제재가 다르더라도 글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분석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BIS 지문이랑 그 2019학년도에 나왔던 동양우주론이랑 굉장히 글의 큰 구조로 따지면 되게 비슷한 글이거든요. 아마 분석을 해보신다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의 큰 구조를 좀 읽어내는 연습을 3수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역이나 재수 때는 그런 글의 구조가 그냥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읽고 답만 내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졌었는데, 근데 3수 때 재수가 끝나고도 이제 국어 극복이 안 되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보자 해서 그런 글의 전체적인 글 구조를 읽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의 독해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내용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랑 단락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개념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글에서는 이거를 왜 설명하는지, 이런 걸 좀 되게 세세하게 그 비문학 전체 글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9월부터 성적이 좀 어느 정도 갑자기 3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이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글을 아는 글이더라도 조금 작년에 이 글을 읽어봤지만 이번에 지금 이 시간에 읽을 때는 내가 작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발견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글을 계속 평가원 기출만 계속 봤는데 그렇게 좀 성적이 많이 오르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출이라는 게 재수를 하거나 함수를 하면 더 보기 싫은 게 사실 기출이잖아요. 재미도 없고 사실 답도 알고 풀이도 알고 어떤 메커니즘인지도 아는데도 계속 보라고 학원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는데 되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과탐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과탐은 어떤 만점은 실력인지 운인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탐구 과목으로 화원하고 생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두 과목 이외에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잘 관심이 없어서 두 과목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두 과목에서만큼은 운빨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수시여서 표준 점수나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실력으로 원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좀 더 제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똑같이 학원 생활을 봤는데 어느 과목이든 저는 만점을 도달하기 위한 실력 베이스는 그거는 이제 실력으로 커버하셔야 되는 영역이고,
근데 그 어느 정도 뭐 47에서 59간의 자본이 실력이 왔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시험장에서 여러 변수들을 해야만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변수들을 대처한 능력도 하나의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정시파였으니까 보통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물리가 표점이랑 백분위가 되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시험 난이도의 측면에서 운이 좋아서 만점을 맞았는데 표점이 74점이 떴다. 근데 뭐 좀 제가 뭐 이번에 물리를 선택했는데 만점을 맞았는데 백분위가 95밖에 안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의 운이지 원점수를 47 이상을 올리는 거는 운보다는 실력이 좀 더 좌우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랑 운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1, 화학 2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물리 1의 경우에는 이제 6평 3등급, 화학 2도 3등급이었는데 8월쯤부터는 제가 이제 과탐을 틀린 적이 없어요. 수능 전까지는. 수능 때 이제 물리 1은 다 맞고 화학 2는 4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은 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막 자만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화투를 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능이 저는 이제 한국사가 없었습니다. 화투가 마지막이었는데 화투를 딱 볼 때쯤에 이제 긴장도 풀리고 체력도 다 하고 끝났다는 생각에 이제 신나게 풀다가 4개를 틀려서 이제 3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운과 실력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생물 원이나 화학 원이나 이런 것들은 킬러 문제 한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암기의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OX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면 O, 내가 모르면 X인데 물리, 화투 이런 것들은 그날에 내가 보이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파악을 하는 게 실력이지만 그날의 운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투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투를 하시는 시청자나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화투가 궁금하다 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고요. 화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능의 변수가 가장 많았던 과목도 결국에 저는 화투였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듣는 소리로는 이제 화투가 아니었으면 입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시 하신다면 그래도 화투를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을 국어 2점짜리 하나 틀리고 화투를 10점 틀렸기 때문에 화투 아니었으면 사실 2점밖에 안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박성민 멘토가 돼 있겠지만 그건 장난이고요. 연세대 좋아합니다 저도. 네. 아무튼 그 성적이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투 과목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저는 이제 서울대 공대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를 챙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의대만 가고 싶었다, 서울대는 생각이 없다 라고 했다면 저도 아마 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대를 갈 수 있다, 뭐 의대를 꼭 갈 수 있는 실력이다 이러면은 투를 뭐 생각을 좀 고려를 해보라고 하겠지만 서울대 공대를 가보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투를 선택하는 게 충분히 좋은 선택이고요. 투 과목을 대신에 투 과목을 챙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화학원, 화학 뭐 생물원 이런 것보다 화학2, 생물2가 당연히 어렵고 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좀 받쳐줄 때 투 과목을 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투 과목을 챙기느라 다른 과목을 놓치게 되면 사실 그만한 손해가 없어요. 국어, 수학, 영어가 그래도 더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100점 만점이고 50점 만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 과목은 충분한 생각을 좀 하고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성적이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투를 안 골랐다면 그래도 연대 의대였겠죠. 원원이었으면. 지금 제가 글로브에 올라오는 채팅을 보고 있는데 선배님들은 잠을 몇 시간이나 자면서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혹시 어느 정도 주무시면서 공부하셨는지? 저는 그 당시에 많이 잤어요. 저는 10시에 학원 끝나면 11시쯤 집에 도착하고 한 3, 40분 유튜브 좀 보고 12시 전에 잤고요.
7시쯤에 일어났기 때문에 7시간은 잤네요. 그래도 7시간이면 잠 충분하죠 다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오늘 공부를 덜 했으니까 새벽 2시까지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래놓고 다음날 뭐합니까? 학원에서 자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으면 좋겠다.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혹시 주임 멘토님 잠 많이 자셨나요? 저는 이제 기숙학원이 있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잠을 자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로 좀 너무 피곤해서 일요일날 이제 자유시간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때 매주 한 2시간 정도는 항상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일에도 진짜 도저히 힘들다 싶으면 그냥 5시간에 잔 적도 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기숙을 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은 항상 충분하게 같은 시간을 유지했고 잠이 부족했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잠을 막 줄인다고 그게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이 중요하죠. 뭐 제가 뭐 생물학 내용이나 의대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탐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과탐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두 분은?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개념 공부라는 건 일단 가장 기본을 일단 암기잖아요. 먼저 암기가 우선이니까 저는 일단 강의를 듣고 그냥 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냥 개념 정리 노트.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한 번은 쓰게 되잖아요. 한 번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 일단 노트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개념도 한 번 완성이 되면 이제 매주 그 과목별로 1시간씩 주말에 투자를 해서 이제 백지 복습을 했어요. 그 백지 복습이라는 거는 이제 A4지에다 놓고 이제 대단원이랑 서단원만 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 노트를 줬고 이제 거기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 못 채워요. 그거 채우면 걔는 그 친구는 이제 진짜 그냥 이미지로 기억하는 진짜 천재인 친구고,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다 못 쓰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단원 정도 하면은 한 30분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전 거기서 멈추고 이제 제 노트를 다시 펴서 제가 못 썼던 것들을 다시 A4지에 적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못 썼던 것들은 제 노트에도 체크했고, 아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못 썼다, 다음에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체크를 해놓고, 또 일주일 뒤에는 또 이제 처음에 1단원 했으면 그 다음 주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 4단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달에 그 과목 전체를 이제 백지복습을 한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 하면은 다음에 똑같이 한 단원 하는데 30분이 걸리진 않아요. 조금 시간이 줄게 돼 있어서 그렇게 매주 1시간씩 투자하는 걸 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6월, 9월 이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재수 때 수능 이후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 때도 내내 일주일에 매번 그렇게 백지복습을 하면서 개념을 다졌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개념을 그 정도로 완벽해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기억을 읽자마자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기억을 읽는 순간 OX가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 정도가 돼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 생명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유전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킬러 풀이 시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다 맞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백지복습을 정말 꾸준히 많이 했던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오빠가 말한 백지 노트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노트 정리를 저도 했고 그 노트 정리 내용을 나중에 반복돼서 또 공부할 때 아는 내용이지만 또 적고 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고, 좀 다른 내용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개념 공부랑 문제 풀이를 되게 개별적으로 생각하셔서 과탐 개념을 다 끝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도 개념 공부를 하고 개념 공부를 하면서도 문제 풀이를 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업 듣고 아까 노트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 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꼭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한 그 노트에
다시 정리해놓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이 사용되었구나,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놓고 주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시험 전마다 그걸 반복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노트 정리를 되게 두 분은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노트 정리 같은 걸 잘 하지는 않는 성격이었고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노트나 플래너 같은 걸 쓰지는 않는 타입이었는데 결국에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저도 이제 백지노트 같은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개념을 떠올렸을 때 내가 이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럼 그런 내용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과탐에서 과목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물리원 같은 경우는 뭐 외울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화학원이나 생물원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역학이나 이런 계산이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했고요. 화투 같은 경우도 화투는 제가 고득점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점이니까요. 물리원만 얘기를 하자면 역학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들을 좀 위주로, 킬러 문제를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암기는 암기가 많지 않으니까 금방 외운 다음에 이제 개념만 좀 정리를 하고 킬러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혹시 과탐에서의 킬러 문제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화학이나 생명이나 공통적으로 저는 마음가짐이라기보단 저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항상 물론 화학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양적 관계나 정화 반응을 풀 때 이런 조건이 나오면 여기서 이런 걸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방향을 이런 것들을 찾았으니 내 풀이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저만의 길이 있었어요. 풀이의 길.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답의 문제 풀 때 나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찾아놓고 풀어야겠다 라는 그런 저만의 그런 킬러 풀이의 그런 루틴을 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갖다 드려도 저는 그 루틴을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새로운 뭐 평가원 시험 볼 때도 별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수능에서도 좀 잘 풀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킬러 문제는 저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제 예시를 들자면 화원에서 양적 관계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정말 마지막 남겨놓은 그 문제를 마주쳤을 때 저는 무조건 양적 관계는 첨가 반응 아니면 그냥 양적 관계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둘 중에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첨가 반응이면 개수 관계를 이용을 해봐야지란 마음으로 개수 관계를 찾고 그냥 양적 관계면 무조건 처음 반응 나중 이렇게 세 줄로 적는 그 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루틴을 가졌어요. 네, 이제 6평전 수학 내공 다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지에 오르려면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이런 질문보다는 그냥 수학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현 멘토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수학을 사실 원래 굉장히 자신이 없었고 경지에 올랐다까지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제 기준 정말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저희 오빠에게 한번 이 대답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현역 때 수학이 88점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때 96점, 상수 때 100점을 맞았는데 가장 그 점수의 변화가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재수 때부터 사실은 남들에 비해 풀이 시간이 좀 많이 짧고 시간이 남기 시작했었어요. 다만 좀뭐 1-2를 4라고 하든지 이런 짜잘한 계산 실수들로 인해 항상 틀리긴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현역 수능을 보고 이제 재수 6월에 제가 킬러를 다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6점을 맞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제 틀리긴 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준킬러 풀이 시간의 단축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손놀림이 빨라서 풀이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풀이 자체가 짧아져야 돼요. 그 뜻은 지금 이제 흔한 기출문제 좀 여러 개 있는데 그 문제들마다 이제 풀이가 예술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푼 풀이를 보고 이제 해설지를 전 잘 안 봤는데 제 풀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해설을 봤어요. 그럼 그 해설 보고 만약에 저랑 똑같으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기고, 저랑 다르면 이제 아 이 해설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내 풀이보다 좀 더 빠른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내가 어떤 개념을 더 채워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고를 더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했던 것 같아요. 한 문제 푸는데 30분 넘게 걸려도 저는 개의치 않았고 그냥 그런 최대한 빠른 풀이를 생각해보자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그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이 시간이 단축되고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다 풀고 20분이 나왔었어요. 그때 97점을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 물론 수능 때는 당연히 대단히 안 했지만 그런 그 정도로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풀이 시간이 짧아지면서 점수도 당연히 96 이상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공을 질문이고 내공을 다지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좀 태도, 수업 문제를 풀 때 좀 그런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양한 풀이를 생각해보고 지금 내 풀이보다 조금 더 좋은 풀이는 없는지 그 마음가짐 하나로 문제를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공도 쌓이고 실력도 오르고 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는 사실 이제 16 수능이었습니다. 네,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뭐 3등급 이렇게 아작이 난다고 하지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무조건 맞추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희 때는 21번, 29번, 30번 이 3개 빼고는 뭐 속된 말로 한 30-40분 만에 다 풀고 세 문제 나머지 70분, 60분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아까 하신 말씀처럼 풀이를 어떻게 푸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외도 해보고 이렇게 질문 멘토 같은 것도 해보고 수학 선생님들의 이제 수학 강의를 보면 꼭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면 와 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풀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풀어요? 와 멋있다 감탄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기출 문제 이제 반복할 때 아 그렇게 풀었지 하고 그냥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수능 때 가면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당황을 하죠. 배운 적 없는데?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개념은 책 안에 있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없는 말이고 흔한 이제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근데 수학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풀이를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30번에 뭐 미적이 나왔다 이러면 이런 미적 문제가 나왔을 때 미분을 먼저 하는지 적분을 먼저 하는지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이 문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 딱 봤을 때 와 내가 풀어야지 하고 펜부터 잡고 막 미분부터 하고 적분부터 하고 뭐 더하기 빼기 해놓고 이제 왜 안 풀리지? 이런 거보다는 딱 문제를 봤을 때 로드맵을 그려봐야 돼. 아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당연히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딱 풀 때 안 풀려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지 하는 이런 유연한 사고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수학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때는 킬러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준킬러가 더 어려워지고 킬러는 쉬워져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세 문제 집중 딱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그 시간 배분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 배분이라는 건 저는 뭐 제 수학 그 시험을 볼 때 이제 루틴이 저는 문제 번호에 따라 편견을 갖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은 학생들이 그냥 뭐 20번까지 풀고 물론 작년 수능 시험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20번까지 풀고 21은 그냥 읽지도 않고 일단 째끼고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랬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좀 더 쉬운 풀이를 생각해 보려는 그런 태도를 지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 자체가 일단 2등급 정도 실력 내었는데도 그런 생각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6월, 9월 수능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다들 시험 끝나고 준킬러가 어려졌어, 킬러가 쉬워졌어 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시험 볼 때 그걸 잘 느끼지 못했어요. 준킬러가 어려워졌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 킬러가 쉬워졌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었어요, 시험을 보면. 그래서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냥 그렇게 수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준킬러, 킬러 번호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쫄지 않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쪼는 게 없어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뭐 준킬러가 좀 어려워졌네 이런 얘기에 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넘겼는데 사실 저는 수학이 좀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이었고 현역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이 나올 정도로 수학이 굉장히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물론 이 정도 경지까지는 오르지 못했어도 수학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까 멘토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풀이를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혼자서 제가 막 두세 가지 풀이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이 내 풀이보다 더 좋은 풀이를 하셨다 싶으면 그거를 꼼꼼하게 제 노트에 정리를 해놓고 내가 다음에 이 개념을 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풀이로 바꿀 수 있을까? 내 풀이를? 그 고민을 해서 내가 바꿀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문제를 쉽게 계속 바꿨어요. 같은 유형, 같은 개념을 쓰는 문제로 내가 직접 조금 더 쉽게 뭐 숫자를 더 줄인다던가 경우의 수가 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 걸 아예 한 케이스를 버리고 하나로만 해본다던가 해서 쉽게 계속 문제를 만들면서 이 정도 난이도면은 내가 선생님 풀이를 시험장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왜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내가 그 풀이를 못하고 내 그 다른 풀이로 생각을 했을까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많이 늘고 꼭 내가 먼저 딱 그 다양한 풀이를 생각하지 못했어도 그러면서 사고가 많이 확장됐던 것 같아요. 6평 일주일 전부터 과목별로 어떻게 마무리하셨나요? 이건 좀 짧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평 일주일 전부터 뭐 6평을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냥 6평이구나 하고 봤고요. 뭐 그래서 2, 1, 3, 3, 3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과목별로 마무리 지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네. 혹시 있으신가요? 일주일 전에 뭐 마무리 지어야 된다 6평 전에. 저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6평이라고 뭔가 진짜 공부를 바꾼 게 전혀 없고 오히려 6평을 종착지로 놓고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6평 끝나고 좀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6평은 그냥 지나가는 시험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냥 6평 전날에 지금까지 노트 정리해놨던 거 계속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저는 플래너에 계획보다 그날 공부했던 거 그날 수업 핵심 내용들 되게 짧게 쭉 매일매일 적어놨어가지고 날짜별로 그 적어놓은 거 한 번씩 더 복습하고 그러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뭐 6평을 기준으로 세세하게 계획 세운 것도 없고 일주일 전이라 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진짜 뭘 해야겠다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평소처럼 공부를 하다가 다만 시험 전과 후에 제가 항상 모의고사 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메디친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써놨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험 전에 1교시부터 탐구 끝날 때까지 제가 뭐 어떤 저의 행동 방침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시계를 몇 시에 봐야겠다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이때 시계를 봤을 때 시간이 좀 오버했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시간이 좀 남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때 여기까지 풀고 시계를 볼 텐데 이때에 따라서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영어는 그런 게 없었지만 좀 그런 거 포함해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적었어요 종이에다가. 아마 그 글에 써놓은 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탐구까지 만들고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 전보다. 시험 끝나고 제 시험지를 일단 그래도 점수가 궁금하긴 하니까 일단 빠르게 채점을 해요. 근데 채점을 하면은 문제를 보면 답이 잔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 싫어서 그냥 답만 보고 그냥 최대한 빨리 채점만 했어요. 그 다음에 답지 적고 이제 제가 푼 시험지를 1기부터 3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을 최대한 많이 적었어요. 심지어 수학 1번부터 9월 1번부터 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는지 뭐 중간에 조금 흔들린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왜 흔들렸을까? 아니면 여기서 멘탈이 왜 흔들렸지? 혹시 그 이전에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적었어요. 특히 6월, 9월 시험, 9월 평가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다 적다 보니까 이제 다음 모의고사 때 되면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내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해서 멘탈이 흔들렸구나. 그럼 다음 시험 전에 이제 시험의 운영 계획을 같은 걸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는 게 새로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활용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6월 평가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모의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서 수능 때도 제가 굉장히 이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잘 본 시험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위기들도 있었고 좀 진짜 멘탈이 흔들릴 뻔한 순간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수능날에서 그런 변수도 다음 별로 멘탈 흔들리지 않고 잘 깃털을 해나갔던 것 같아서 뭐 모의고사 전에 뭘 해야 한다기보다는 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보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되게 행동 강령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저 입장에서 특이하기도 하고 모의고사 대비 매뉴얼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너무 공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 수연 멘토님 6평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에 대비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혹시? 모의고사에 저는 정말 모의고사를 정말 모의고사니까 뭘 하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한 적이 많이 없고 그냥 그 당일날 실전처럼 열심히 실전처럼 진지하게 임하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거기서 최대한 많이 배울 점을 끌어내자 이런 생각을 목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모의고사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게 딱히 없어요. 혹시 팁 있나요? 모의고사 팁? 팁은 딱히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서를 쓰고 뭐 후에 이렇게 하자는 저는 모의고사 활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대여섯 개 데이터가 스스로 쌓이면 그거에 좀 엄청난 데이터가 되니까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수능 직전에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아마 여기 학원에서 출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능 날에 당황해서 당황할 수는 있다. 근데 그 당황한 모습, 그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뜻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았고 그 선생님이 예를 드신 건 이거였어요. 수능 전에 당황해서 손을 떠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손 떠는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손 떠네? 이번 수능 망했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좀 모의고사 때 그런 본인이 당황한 케이스가 있을 때 그렇게 좀 대처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말하고 주세요. 마이크. 그래? 달라. 아니 말하고 주세요. 네, 말하고 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좀 저희가 드리는 모의고사 활용 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볼 때 팁은 없는데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점수에 진짜 연연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모의고사 때 그냥 선생님들이 맨날 모의고사 잘 본 과목이 수능날 망하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때 망한 과목 수능날 잘 본다 이런 얘기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 안 믿었거든요. 맨날 1 나오던 사람이 수능날 갑자기 못 보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저에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모의고사 점수는 수능 점수와 거의 인과관계가 없고 상관관계는 좀 있을 수 있어도 전혀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모의고사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내가 국어를 못 보고 수학을 잘 봤다고 해서 그 다음 공부를 할 때 과목 간 밸런스가 깨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항상 과목 간에 균형 맞춰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팁은 없고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이 정도로 확인하는 거지 뭐 그게 수능에 똑같이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더 수능에 맞추고 모의고사 때 맞춘 걸 수능에 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을 하고 그냥 내가 이런 정도의 점수를 받았구나 이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평은 특히 더 그렇고요. 여러분도 공부 다 한 거 아니잖아요. 6평까지 수능까지 하는 거지. 아직 뭐 대여섯 달 남았으니까 그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공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수험생활 네 이제 네, 라방 때 저희가 이제 한번 6평을 같이 풀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아니고요. 저는 못합니다. 6평을 이제 저 멘토님들과 함께 같이 풀 것 같고요. 수험 생활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뭐 자기 전에 뭐 한 3-40분 유튜브 보고 그냥 일찍 자고 그다음 늦게까지 잤던 거, 그러니까 일찍 자고 늦게까지 쭉 자서 좀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그리고 선생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재수 때 자습 시간을 좀 많이 잤습니다, 사실. 4시 반부터 6시까지면 그 돌아다니는 사원 선생님을 피해서 한 30분은 잤어요, 사실. 수면 시간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저만의 팁은 그거 같아요. 좀 많이 잤습니다, 피곤해서. 네,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저만의 특별한 팁이라고 하면은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아마 저희 둘이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수능 끝나고 저를 처음 봤을 때 이 오빠가 저한테 그 배드민턴 치더네?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제 유일한 삶의 낙이었고 그냥 자유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제 삶의 낙이었는데 꼭 운동을 하나가 아니라 약간 항상 너무 공부를 해야지라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할 때 제대로 집중해서 하고 또 이완해야 될 때 쉴 때는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운동이었어서 되게 건강한 습관이었는데 그게 SNS나 막 유튜브 이런 거는 솔직히 반대예요. 한번 시작하면 이제 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좀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면이라던가 운동 같은 건강한 습관을 하나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노하우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수험생활을 하면은 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재수 때만 하더라도 제가 되게 좀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몸이 좀만 더 땀이 많이 나고 조금만 추워도 막 벌벌 떨어요. 근데 재수할 때 여름에 너무 이게 좀 밀집돼 있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교실을 막 뛰쳐나와서 딴 데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삼수 때는 좀 그렇게 좀 덜 예민해지자. 좀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항상 교실에서 패딩을 입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교실에 여름인데 여름에. 근데 그 형은 항상 심지어 몸에서 땀이 나는데도 그냥 패딩을 벗지 않을 정도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어느 상황에서도 진짜 정말 무덤덤하게 공부를 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수험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형을 본보기를 삼아서, 물론 제가 그러다 패딩을 입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삼수 때 그냥 더워도 참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좀 둔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좀 덜 예민해진 거?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수험생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집중 유난히 안 되고 오늘따라 유난히 글씨 안 읽히고 오늘따라 수학 계산이 막 자꾸 틀리고 그런 날은 저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잤어요. 그날 공부가 안 되는 날은 하지 말자는 게 살짝 저의 그런 모토라고 해야 되나? 근데 물론 그날이 많진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지. 그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이라면 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쉴 때 쉬고 할 때 하자라는 좀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게 좀 저만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위 멘토님도 그렇고 잠을 참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덜 예민해지고 둔해진다는 게 사실 저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경을 쓸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최대한 멀리하자. 친구여도 멀리하고 연락도 안 했고요.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뭐 조금 부모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님과의 대화도 최대한 줄이면서 이제 신경을 쓸 것들을 차단하면서 좀 말씀드렸듯이 덜 예민해지고 둔해지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현역 때 좀 인간관계, 친구 관계에서 고3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끝나고 보니까 정말 별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신경을 안 썼으면 될 일인데 그때는 제가 예민하고 솔직히 스스로 핑계인 것 같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재수할 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딱 정말 가끔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초에 차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재수 때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삼수 때는 저의 처음 짝꿍과 제 룸메 말고는 인간관계를 넓히지 말자는 생각으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막상 재수를 돌아보니까 진짜 수능 끝나고 뭐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나 좀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거는 정말 한두 명? 많아야 3-4명 정도고 진짜 수능 끝나면 그 안에 생활이 되게 무의미해졌어요. 그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삼수 때는 억지로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으려 하고 그냥 최소의 인원으로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한 진짜 2-3명 정도만 친해지고 나머지는 별로 좀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둘도 지금은 되게 친한데 학원에서는 진짜 학원 다닐 동안은 아예 생판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수능 끝나고도 충분히 그냥 이렇게 친해질 수 있고 되게 편한 사이가 돼버려서 그냥 수능 끝나고 인간관계를 넓혀도 별 문제될 거 없다. 그냥 뭐 굳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웬만하면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는 그 수능 끝나고 이제 좀 관계를 넓히고 싶다면 수능 전에는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사는 거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인간관계를 줄였다고 하지만 혼자 살지는 않았고요. 저도 친구는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도 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나요? 재수하거나 수험생 할 때는 누구에게 화를 내도 누구도 받아줍니다. 끝나고 사과하세요. 실컷 스트레스 푸시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최대한 공부 스트레스를 다른 쪽으로 풀어내세요. 그냥 누구한테 화내세요. 막 말 걸면 화내고 짜증내고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왜 예민했고 왜 너네한테 짜증을 냈는지 그리고 내가 결과 잘 나왔으니까 너네한테 미안해. 사과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친구 관계니까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건 역시나 슬럼프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 슬럼프는 없었고요. 왜냐면 그냥 못했습니다. 공부를 9월까지도 못했고요. 9월 때 9평 성적 얘기를 해드리면 2개밖에 안 틀렸어요. 사실 9평 때. 근데 그러면 와 대단하다 하겠지만 국어랑 영어랑 하나씩 틀렸는데 2개가 2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희 때는 그만큼 물수능이었기 때문에 2개만 틀려도 2등급이 2개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그때까지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슬럼프라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9월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9월에 내 실력을 증명하겠다.
9월에 안 나오면 망했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9월까지만 집중했고 그래서 6평 성적에 민감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9월까지 내 실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9월에 내가 한번 증명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슬럼프나 뭐 극복은 없었고 그냥 우직하게 갔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 화내고 그냥 스트레스 풀면서 9월에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6평 물어보는데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무튼 슬럼프 시기가 있었다면 그 극복은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좀 무던하게 잘 하다가 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한 10월, 11월 이제 가면서 조금 슬럼프가 왔던 것 같은데 좀 불안함이 좀 되게 컸어요. 물론 제가 잘하는 아니지만 작년 9월 평가원에서 학원 1등을 했었는데 그 1등 저희 학원은 이제 빌보드 차트라고 붙어요. 이제 거기 이름이 금색으로 딱 1등만 박혀 있는데 그걸 보면 사람이 되게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그걸 보면 저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보면 들뜨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자만하지 말자가 저의 그런 상수 생활의 큰 목표였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제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만심을 좀 줄이느라고 조금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게 첫 번째 설명이었던 것 같고 한 수능 한 달 전쯤에 그 구평 성적보다 조금 더 잘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맞은 문제들로 이제 수능장 가서 실수를 하지 말과 동시에 이제 못 풀었던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맞추는 거는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인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도 가고 했는데 그 상담을 받아보니 선생님이 그런 불안감은 해소하려면 공부밖에 없는데 차라리 수능을 위한 총정리하는 공부를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 아는구나, 내가 잘 알고 있었구나, 맞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불안감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냥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 엄청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어떡하지 막 그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1시간 열린 적도 있고 앉아는 있는데 머릿속은 이제 심장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 정도로 불안감이 심했었는데 그런 것 제가 좀 많이 심했던 케이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부터 슬럼프에 대한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걸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슬럼프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학원 운영이 좀 멈췄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1년 중에 가장 공부를 안 했지만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해서 더 힘들었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사실 전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엄청 막 전화도 맨날 해주고 서신도 맨날 써주고 이런 분은 절대 아니셨는데 진짜 일주일에 5분 통화하거나 진짜 가끔 서신 올 때마다 아 나를 정말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디친에도 엄마 아빠랑 써줬던 편지 이런 거 찍어서 올려놨었는데 사실 엄마도 당연히 불안했겠죠. 딸이 수능 현역 때 망쳐놓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셨을 텐데 그래도 저를 믿고 네가 어떻게 되든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화를 내는 동안 누구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무튼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Q&A 하기 전에 그냥 마무리 멘트 정도 조금 해볼까 하는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나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정도 해볼까요? 주희 멘토님부터. 일단 지금 라이브로 부모님 보시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저 재수 선수 동안 정말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 긴 수험 생활이 좀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수험 생활이 언젠간 끝나거든요. 물론 작년에 고3을 겪었겠지만 저도 재수 삼수를 하면서 진짜 이 생활이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그래서 저는 수험 공부를 하면서 이런 멘토님들 만나면 되게 남일 같고 되게 막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나도 저 사람이랑 조금 지금 저희 이런 자리를 들으신 다음에 조금 공부에 대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저런 사람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 쪽의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저희의 예전 성적을 아까 다 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정도였으니까 1년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다들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수시러였기 때문에 수시러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상으로 조언을 하나 하자면 6평 때 되게 학교에서 많이 바쁘고 뭔가 할 일이 많아서 6평을 잘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닥치면 아무것도 신경도 못 썼으니까 대충 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6평 그래도 당일날만은 정말 실전처럼 내가 연습을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또 제가 작년에 재수할 때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결과에서보다 과정에서 후회가 없게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과정에서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정말 그냥 시험 수능 딱 끝나고 저는 버스 타고 오는 길에 결과도 모르는데 그냥 1년 후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재수했던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간절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메디친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이제 수능까지 천천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에 뭐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슬프다, 많이 했으니까 즐겁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내가 목표에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것 같구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 되게 잘해야 돼요. 불안하고 힘든 거 아는데 모두가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고요. 다 힘드니까 괜찮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다 힘드니까 힘든 건데 그만큼 마라톤이다 생각하고 6평, 9평, 모의고사 이런 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수능 하나만 바라보면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라이브 질문 혹시 있나요? 라이브 질문 제가 할게요. 고3 현역 때 제일 후회했던 게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롤 2000시간 했습니다. 아직도 후회하고 있고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3 때보다는 재수 때 후회가 좀 됐던 거는 짜투리 시간 활용 안 한 걸 제일 후회를 많이 해서 선수 때는 그래도 쉬는 시간, 저녁 시간에 최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건 뭐 짜투리 시간 활용 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수 때에 이제 진짜 1년 딱 끝났을 때 내가 수능 끝나고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1년이 되고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 이런 공부 말고 다른 요소에 제가 너무 정신을 많이 쏟아서 현역 때는 야자한다고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친구랑 싸운 생각, 그 친구가 지금 걔는 뭘 하고 있지 하면 갑자기 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약간 이런 거에 너무 제 정신력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후회가 남고 그걸 안 하려고 재수 때 많이 노력을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험 스트레스 극심해서 힘들어할 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주위의 도움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는데
뭐 부모님이죠. 화를 냈지만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담임쌤이 되게 저한테 힘이 되어주셨거든요. 사실 원래 담임쌤 좀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아니 싫어한 건 아닌데 제가 어른들을 약간 어려워해서 산책하다가 담임쌤이 나오시면 확 뒤돌아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랬었는데 물론 싫어한 건 절대 아니에요, 박정주쌤. 아무튼 근데 그때 한번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저 그냥 집에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잡고 네가 앞으로도 힘든 일이 계속 있을 거고 수능 당일날도 그 짧은 하루지만 너한테 고난이 올 건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피해서 집에 가버릴 거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 번만 내 말을 듣고 버텨봐라. 그래 네가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가야겠다 싶으면 내가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보내주겠다. 이러셔서 딱 교무실에서 그 얘기를 정말 한 2시간 동안 하고 딱 교실에 와서 왔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당장 가야겠는데 못 가게 한 거에 대한 화가 났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억울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보내고 수능날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았던 것 같고 그때 한번 극복을 했기 때문에 또 힘든 때가 왔을 때 그냥 좀 이 업다운을 최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이렇게 조언 받는 거에도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선배님 말처럼 항상 힘들 때 주말에 부모님과 전화를 했는데 그냥 그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전화를 하면서 좀 불안감을 좀 많이 해소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이 삼수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학원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친구랑도 이제 주말에 잠깐 전화하면서 같이 서로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을 좀 해소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선생님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이수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본도 없던 사람을 이제 하이퍼에 겨우 불러주셔서 재수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할 때마다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시던 김원중 선생님도 기억이 나네요. 이 영상 꼭 보시고 조만간 술 한잔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모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메디친에서 멘토 활동하고 있고 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오늘 한 얘기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글을 썼었고 모의고사 대비 공부법 이런 것들 많이 썼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